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자,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 네. 가지 뭐 과학적인 이론들, 더불어서 과학 법칙, 원리들을 배웠는데 네네. 이종범 작가는 혹시 생각나는 법칙이나 원리 있습니까? 저는요, 네. 아마 한국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과학 뭐요? 법칙일 거예요. E는 MC 제곱. 이는 MC고. 제가 원래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문과생 중에 유일하게 과학 토론대회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리학과인데. 전혀 무관해 보이죠. 네. 심지어 천문학과 교수님들은 제가 천문학과 학생인 줄 아셨어요. 아, 대학교 강의를 천문학 강의를 들었어요? 아주 많이 들었죠. 근데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제가 심리학과 학생인지 모르셨거든요. 그 정도로 과학 수업을 좋아했는데 천체 물리학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이거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과를 잘못 선택한 케이스네. 심리학 케이스. 물론 심리학 좋아요, 심리학 좋은데 예. 동시에 여러 개의 학문을 공부하고 싶었죠. 그게 지금은 도움이 많이 되죠. 많이 도움되죠. 그러니까. SF 만화 작가하고 그리고 이러는데 도움되죠. 그러니까요. 예. 김현우 씨는 어떠세요?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네네.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깨닫는 것도 있고 아, 과학 원리가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했었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과학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확실히 이미진 네. 진행하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많구나. 그렇죠. 과학의 세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앞으로 과학이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과학의 발전은 위대한 원리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매진은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특별한 과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물리교육과면은 물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과잖아요. 그렇죠? 네. 배우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네. 물리를 교육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물리 교육과는 또 얼마나 어려울까요? 원래 물리가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서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저희끼리 농담으로 물리를 제대로 하려면 뇌수술을 한번 받아야 된다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근데 그 정도로. 뭐 어차피 배우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네, 네. 그래도 가르치다 보면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로 끝났어요. 근데 교수님이 진짜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왜요? 왜냐면 뇌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뇌수술을 받아야 이건 약간 이상하다고 할 때 하는 그렇죠.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시청자들이. 예.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게 어려워요 진짜. 근데 어렵습니다. 교수님도 어렵다고 할 정도니까. 그렇죠.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어렵습니다. 아니, 가르치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사실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그렇지만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더 네. 크게 배우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예, 예, 예. 근데 그 물리 선생님들을 또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선생 될 분들에게 물리는 좀 이렇게 가르쳐라. 예, 저도 옛날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물리 선생님을 만났으면 좀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가끔. 혹시 그런 방법을 또 가르치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정. 그러니까 네. 어렵기 때문에 쉽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어려웠잖아. 근데 학생들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열정이 있으면 네. 물리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교육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가 나중엔 점점 그 점을 한번 항상 잊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자세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또 초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 선생님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겠네요. 예, 너 이것도 이해 못하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 좀 더 어렵습니다. 쉽게 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알려주셔야 원래 돼요. 잘하던 사람들은 못 네.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꼴등해 본 맞아. 사람이 1등하면 잘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그 왜 그런지의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럼요. 예,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눌 주제가 뭔지 궁금합니다. 먼저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아, 나 양자역학. 주제를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물리를 되게 네. 좋아했었거든요. 네. 과학도 참 좋아하는데 네, 네. 이건 알아요. 양자역학이 가장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도저히 양자역학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고 예. 양자택일은 좋아합니다. 맞나요? 그 양자가 그 양자인가요? 그 양자 아니죠. 아니죠. 아, 그 양자는 저 양자죠? 네. 자, 아무튼 자, 양자역학은 과연 무엇일까? 심오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원자라는 게 일단은 그 입자보다는 좀 작은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배운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말 그대로의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을 보시면 모든 것에는 지금 저도 포함이 돼 있고 네. 이 사회자분도 포함돼 있고 여기 이 책상, 의자 네. 할 거 없이 조명 이 모든 것이 다 원자로. 원자로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쿼크라거나 네. 힉스 입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 아닌가요, 그건? 예, 그렇죠. 그것들은 이제 원자도 우리가 물질을 이룰 때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하지만 원자도 그 안에 또 내부 구조가 있고 그 내부 원자를 이루는 다른 입자들도 또 존재를 또 쪼갤 하고요.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자, 먼저 강연해 주실 김성욱 교수님은 오늘 어떤 강연을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양자역학이 어떻게 시작했고 양자역학은 무엇이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정의를 우리가 좀 알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965년) 노벨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지금 이 방 안에 중고생 한 1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입니다. 저도 곧 죽어요. 굉장히 처절한 상황이죠. 제가 죽으면서 한마디를 남길 수가 있어요. 이 남아있는 학생들한테 한마디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한마디를 듣고 이 10명의 학생들이 이 학생이 유일한 인류죠. 이 학생들이 인간의 문명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과학자로서 저는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요? 파인만은 이런 답을 합니다. 자신이 남겨야 될 한마디는 바로 이것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철학을 시작한 이래, 인간이 세상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이 세상 삼라만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근본의 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졌죠.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들은 물로 되어 있다, 뭐 흙으로 되어 있다, 4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수로 되어 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현대 과학이 알아낸 가장 소중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주위에 보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란 것이 따라서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겠죠? 원자란 것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운데 원자핵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전하와 음전하를 갖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전자기적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당긴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정확히 중력의 인력으로 당기고 있는 태양과 지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의 모습은 여러분이 태양계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태양계와 이 원자의 구조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1922년 노벨상을 받은 보어의 이론이 있습니다. 보어란 사람이 처음으로 이 원자 구조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원자는 기본적으로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궤도의 모습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전자의 궤도가 상당히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는 현재 어떤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우연히 그 궤도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조건이 달랐으면 현재의 궤도보다 태양에 좀 더 가깝게 돌 수도 있었고 좀 더 멀리 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 내의 전자의 궤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상태의 반지름을 갖고 전자가 돌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반지름이 아닌 곳에는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띄엄띄엄한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상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소에 있던 전자는 다른 장소에는 있을 수 있지만 두 장소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러면 만약에 안쪽에 있던 전자가 바깥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에 대한 답은
안쪽에 있는 전자가 예를 들어서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바깥쪽 궤도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궤도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는 안쪽에서 사라졌다가 바깥쪽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잃으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사라져서 다시 안쪽에 퍽 하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어는 양자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용어는 지금 저희가 경제학이나 역사에서도 큰 어떤 도약 변화가 일어날 때 쓰는 용어로 사용하죠. 물론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굉장히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은 다 원자로 돼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 몸도 원자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제 몸에 입은 옷의 색깔이 보일 텐데 어떤 물체가 이런 색깔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빛이 제 몸에 맞아서 제 몸을 이루는 원자들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호작용을 거친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띄엄띄엄한 궤도들 사이를 원자의 전자가 넘나들기 때문에 띄엄띄엄한 에너지만이 원자를 드나들 수 있고요. 띄엄띄엄한 에너지는 어떤 띄엄띄엄한 색깔, 몇 가지의 색깔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갖는 물질을 보는 이유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모든 현상 자체가 이와 같이 양자 도약을 하는 원자들이 내는 빛을 보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시지만 이것이 진실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이해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이해 방법을 수학적으로 정립한 이론이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욱 교수께서 일단 양자 역학의 도입을 말씀해 주신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양자 도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양자 역학은 또 이런 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됐을 때 부르는 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네.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말이죠. 오, 어렵네요. 이종범 작가 이해했습니까? 사실 저는 양자역학 공부를 혼자서 좀 책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제가 봤던 어떤 책보다 좀 쉽게 도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얘기해 주시죠. 네, 되게 쉽게 저는 이해는 말씀해 주신 것 했어요. 같고.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모든 물리를 보면 네. 왜 써먹는지 알겠거든요. 네. 양자역학은 아직도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질문이 이상한 질문인 것이 양자역학은 원자를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으니까 사실 어떤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해도 그걸 원자 수준까지 가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양자역학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분야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의견이나 또는 질문을 저희가 좀 받고 싶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목동에 사는 이연아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양자역학이란 단어를 오늘 태어나 처음 들으신 건 아니죠? 들어는 봤는데 네. 설명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어려우셨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태양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니까 좀 이해도 되고. 자 일단 질문은 뭔가요? 지금까지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양자역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양자역학의 연구 단계. 아마 놀라운 답이 될 것 같은데 네. 양자역학은 첨단 학문이라기보다는 물리학과를 이제 들어오면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필수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가 이미 거의 100년 가까이 된 학문이고요. 마치 수학에서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죠 일단. 수학하시는 분 가운데 미적분을 몇 분이나 하시나요? 물어보면 그 참 답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군요.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람들, 그다음에 전자공학과를 가실 분들은 아니면 분자생물학, 그러니까 원자, 분자란 말이 붙어 있는 어떤 학문 분야에 가시는 분들도 양자역학을 배웁니다. 화학과에서는 양자화학이라고 배우고요. 저희는 양자역학이라고 배우고 따라서 양자역학은 뭐 첨단 학문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현대 과학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 소양, 기초 소양 과목인데 그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요. 예. 그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물리학자는 양자역학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마 최근에 이 양자역학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이제 언론에 등장하는 이유가 네. 그 양자 정보라는 분야, 양자 컴퓨터라는 분야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네.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들이 다시 조명받아서 유명해진 거지요. 네. 근데 사실 이 분야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물리학의 기초 그 필수 과목 가운데 하나의 네. 이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사실 이 양자역학이라는 말, 또 양자, 어떤 그 물리학의 기본이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게요. 자, 이어서 이강현 교수께서는 어떤 내용의 강연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뭐 오늘 양자역학 강의를 여기서 밤새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양자역학적인 상태 그리고 그 상태들의 중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더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양자역학적인 상태 그리고 그 상태의 중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단어들이 딱딱하죠? 좀 마음에 들지 않죠? 사실 오늘 프로 제목이 보니까 쉬운 양자역학이던데 정말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저히 그렇게는 믿어지지 않죠. 왜 양자역학이 그러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일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학보다 양자역학을 계산하는 게 물론 더 쉽지는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로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데에 있지 않고 그런 계산이 어렵다는 데에 있지 않고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대상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자역학에서 실제로 다루는 대상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런 거시적인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는 상태와 그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뉴턴이 만든 역학으로 계산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직관하고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보셨듯이 원자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그런 거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보셨을 때 뭐 원자핵 주변에 특정한 위치에만 이렇게 전자가 있는 걸로 보였죠. 그렇게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그 상태를 다루는 그런 학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상한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으로는 보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중첩이라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건 뭐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모델을 그냥 모형을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이 하나 있고 주사위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공, 파란 주사위거나 파란 공, 빨간 주사위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적인 상태로는 그 둘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도 빨간색 상태와 파란색 상태가 섞여 있고 주사위도 빨간색 상태와 파란색 상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볼 때 어떨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도 보일 수 있고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은 뭐를 주느냐? 공을 봤을 때 이것이 빨간색으로 보일 확률,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일 확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확률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 얘기해 주는 일입니다.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빨간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빨간 거는 공일 수도 있고 주사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빨간 걸 봤을 때 공일 확률이 얼마, 주사위일 확률이 얼마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상태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보통으로 대하는 이런 물질과 달리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를 그 상태의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런 중첩된 상태들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항상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일 때에는 보지 못하던 이상한 현상들도 일어납니다.
공과 주사위가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그것이 그 두 가지 상태가 일치하지 않고 섞여 있다. 그게 어떤 건지 실감이 잘 나시나요? 조금 억지스럽지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정치가가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을 하는 방법과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을 하는 것이 나중에 표를 많이 받게 할 수도 있고 표를 줄어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표를 늘어나게 할 수도 있고 줄어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이라는 상태와 표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상태가 일치하지 않죠.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두 개의 상태가 섞여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만 지금 제가 예로 든 정치가의 상태라는 것은 정치가가 말하는 거라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열심히 따져보면 어쨌든 설명 다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정말을 하는 것이 표를 늘려주는지 줄여주는지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양자역학적인 상태라는 것은 근본적인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상태 자체가 그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확률 이상의 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적인 상태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상태의 중첩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강영 교수님의 강연이었는데 듣는 내내 나를 홀리시나? 이게 지금 내용을 짜게 정리해 보면 예. 이거 맞나요? 모든 것은 확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정리가 되나요? 양자역학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좀 궁금해지는 질문이 네. 네. 그 모든 것은 확률로 존재한다는 말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그 코펜하겐 해석 이후에 대표적으로 양자역학을 반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는 사실 아무도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전통에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이것이 이제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사실. 네. 예. 그걸 알기 위해서 물리학을 하는 건데 확률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 뭔가 아직 모르는 게 있지 않느냐.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다. 아마 그 책에는 맞겠지만 우리가 아직 더 빠진 것이 있다. 확률만 예측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양자역학의 그 해석을 끝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결과적으로 틀린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네, 아인슈타인이 그 궁금했어요.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아인슈타인은 못한 모호한 게 싫었던 거네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은 고전 물리학의 전통에서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양자 중첩 그러면은 한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을 두 가지 방향에서 다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가지뿐 아니라 얼마 여러 전에 가지로. 예,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예를 들었지만 예.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실은 거의 무한히 많은 상태의 중첩인 거. 자,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양자역학에 대한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매진.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이매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꿈. 그게 단순한 주제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양자역학의 꿈이면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인슈타인을 무덤에서 깨워가지고 뭔가를 빨리 논하고 좀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또 양자역학을 가지고 어떤 네. 꿈을 꿀 수 있냐. 즉 앞으로의 그렇죠. 응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강연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현 교수께서는 양자역학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강연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성미자라는 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강연 때 말씀드렸던 그 빨간색, 파란색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미자는 핵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핵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 혹은 이제 전자와 비슷한 다른 입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지는 입자인데요. 중성미자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침 색깔도 저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빨간색, 파란색에 해당되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중성미자가 존재할 때는 저 세 가지 종류가 아닌 다른 상태로 중성미자가 혼자 다닐 때 존재하는 상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라는 건 거기 자세히 보면은 밑에 영어 그다음에 그리스 문자 뮤나 타우라는 말이 써 있죠. 저것이 이제 중성미자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성미자가 상호작용을 할 때, 상호작용 같은 말을 쓰면 또 좀 그렇죠. 예, 중성미자가 만들어지거나 우리가 중성미자를 볼 때, 이럴 때에는 저 밑에 써 있는 저 E나 뮤나 저 종류대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중성미자는 태어날 때 빨간색으로 태어나거나 초록색으로 태어나거나 파란색으로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공과 주 사이로 말했듯이 중성미자가 태어날 때는 저 색깔의 상태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중성미자는 그게 아닌 다른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존재하는 중성미자는 예를 들어 질량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어떤 상태들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중성미자는 빨간색으로 태어났지만 그 세 가지 종류의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로 있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또 볼 때에는 다시 저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만 보입니다. 너무 혼돈스럽게 생각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빨간색으로 태어났는데 그것 각자들은 실제 존재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다시 그걸 보게 되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빨간색을 꼭 보는 게 아닙니다. 초록색이나 파란색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빨간색으로 한 것이 이제 전자와 같이 태어나는 중성미자였습니다. 그 중성미자는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은 태양 속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태양으로부터 온 중성미자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반응이 또 지구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막 원자로에서 핵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성미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중성미자는 다 빨간색 중성미자입니다. 진짜 빨간색이 아니라 아까 그림에 나온.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말 빨간색인지 측정을 해보면은 그 실제로 빨간색일 확률은 저 그림처럼 변합니다. 자, 처음은 확률이 세로축이 확률입니다. 그래서 1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빨간색.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률이 변해요. 어떤 때에는 그 빨간색일 확률이 점점 줄어들었다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도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때 측정을 하면은 아까 그림에서 초록색이나 파란색에 해당하는 중성미자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성미자가 될 확률이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가속기에서 만든 중성미자를 이제 측정하는 실험인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제네바라고 쓰여 있죠. 거기 스위스에 있는 가속기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성미자를 만들어서 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그랑사소라는 굉장히 유명한 국립공원입니다. 그 밑에 석회동굴로 되어 있는 국립공원인데요. 거기 있는 측정기로 측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리가 저렇게 지구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한 700km쯤 되는데요. 처음에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중성미자가 이쪽에 와서는 파란색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미자가 실제로 그 색깔이 변한다는 거를 이제 처음 안 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실험에서 사실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만들어진 중성미자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중성미자를 재봤더니 원래 태양이 이 정도 핵반응을 하니까 중성미자가 이만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해 봤더니 양자역학적으로 중성미자는 그 상태가 요만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다른 색깔로 바뀌는구나 하고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중성미자와 같은 기본 입자의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적인 성질, 아까 말한 중첩이라든가 그런 성질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그런 기본 입자의 세계에서 잘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바꿔 말하면은 그런 기본 입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영 교수님의 또 강연이었는데, 야,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예. 예. 그러니까 중성미자도 양자 중첩을 이룬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항상 특히나 양자 중첩 더 활발하게
예, 어떤 예, 그것이- 하나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보기에 따라서 마음껏 변신할 수 있는 예. 물질이다. 이렇게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중성미자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중성미자가 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일단 기본 입자거든요. 네. 그 기본 입자가 하는 역할은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우주를 이루는 입자 중에 한 가지죠. 그러면은 그 중성미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핵 분열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생기는 물질이고 예, 핵 반응에서 핵반응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중성미자는 정확하게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게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원자 같으면 우리 몸을 이루니까 네, 보이는 것이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치료에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중성미자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예. 물리 법칙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네.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 말고도 다른 게 더 존재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과 함께 네. 이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너무 물질적이죠. 지금 너무 물리학은- 현실적으로만 이해하려고 자꾸 여쭤보게 되는 예, 면이 물리학은 다 없지 않아 있는 게 물질적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학자와 과학자가 아닌 우리들 사이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는 이게 과연 현실 세계랑 무슨 관련이 네. 있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과연 쓰임새가 어딜까? 근데 그러니까요. 과학자들은 그냥 네.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거에 대해 알고 싶어.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잖아요. 예, 지식을 좀 더 네. 쌓고 그런 세계가 또 있구나 알아가는 어떤 재미가 있으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사전에 좀 드렸어요.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시죠? 중성미자에 대해서 아까보다 좀 더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리가요. 예?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하나 예. 질문을 네.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양자 중첩이라는 말은 많이들 모르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도 슈레딩거의 고양이란 말은 많이 알잖아요. 그건 나도 들어봤어요. 예,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그 두 개가 연관이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것이 양자 중첩이랑 무슨 관계인가요? 예, 고양이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시적인 물체인데 네. 양자 중첩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나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 두 가지를 이제 연결시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는 이제 고양이를 상자 안에 넣고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 스위치를 켜면은 독가스가 나오는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위치를 방사성 물질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방사성 물질은 이제 어떤 확률로 방사성 붕괴를 해서 방사선을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방사선을 낼 때 그 스위치가 이제 켜지도록 장치를 해놓습니다. 네. 그럼 죽겠네요, 고양이가. 예, 스위치가 켜지면 이제 네네. 가스가 나오니까 죽겠죠. 네. 그래서 이 원자가 방사선을 내고 안 내고라는 이제 양자역학적인 상태를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고의 거시적인 상태와 연결을 시켜놓은 그런 가상의 장치입니다. 실제로 있던 건 아니고 이제 상상의 실험이군요. 예, 그렇죠. 방사선이 나오면은 고해가 죽었기 죽고.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고. 예. 그래서 상자를 열기 전에는 지금 이 입자는 방사선을 그렇죠. 낼 내는지 안 수도 내는지 모르는 있고, 거죠. 예,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면은 네.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 반, 죽어있을 확률 반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뚜껑을 열면 확인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뚜껑을 열기 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죠. 고양이가 반은 살고 반은 죽어 있는 상태로 중첩돼 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궁금해서 딱 열어봤는데 살아 있으면 방사선이 아직 안 나왔구나. 네. 그러면 죽어 있으면 방사선이 나왔구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자 역학과 양자 중첩 그리고 중성미자의 양자 중첩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얘기들을 이제서 엄청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그래서 전공생들이 아니면 잘 예.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왔어요. 되게 흥미로워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되게 흥미로우실 거예요. 정말요? 이거를 내가 언제 들어보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네,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풀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원래 못 보던 걸 봐야 경치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경치 구경하듯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마지막 강연입니다. 점점 흥미로워지는 가운데 김상욱 교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양자역학의 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양자 중첩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다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중성미자 얘기를 들으셨지만 조금 더 현실에 와닿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기본 입자들, 전자, 원자 같은 것들은 서로 구분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쌍둥이를 봐도 구분 불가능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쌍둥이와는 다른 이 양자역학에서의 구분 불가능성은 원리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동전 2개를 던진다면 각각 앞면, 뒷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즉, 앞면, 앞면이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4가지 경우 가운데 앞면과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4분의 1이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동전이 양자역학적으로 만들어진 입자로 되어 있는 그런 양자 동전이라면 두 입자가 서로 구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2가지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즉 A가 앞면, B가 뒷면, A가 뒷면, B가 앞면인 것은 A와 B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2가지가 한 가지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 동전 던지기에서는 두 입자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실제로 던져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두 입자가 정말 같은 거죠.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A가 앞면, B가 뒷면, A가 뒷면, B가 앞면인데 이 2가지가 같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걸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중첩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예는 양자 중첩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시는 거는 여러분이 아마 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반도체의 칩의 한 모습입니다. 확대해 본 건데요. 실제 반도체가 모든 우리 전자 문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다 반도체들이 들어있잖아요. 저 반도체를 만드는 데에도, 저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에도 반도체가 왜 반도체고 왜 도체가 도체인지를 아는 것에도 양자역학이 필요합니다. 그 전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일 수 없는지. 그래서 이 하드웨어도 물론 다 양자역학의 산물이지만 이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 다시 양자 중첩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컴퓨터라는 거는 별것이 아니고 컴퓨터나 그 핸드폰이란 거는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모든 명령은 다 문장으로 쓸 수가 있죠. 뭐 지워라, 움직여라, 뭐 모든 문장은 다 알파벳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쓸 수가 있죠. 모든 알파벳은 다 숫자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A를 1로, B를 2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든 문장은 다 숫자가 되는 거죠. 모든 숫자는 다 이진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컴퓨터라는 건 별게 아니라 0과 1로 되어 있는 이진수의 숫자의 나열을 다른 숫자의 나열로 바꾸는 그런 기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0 또는 1, 하나의 상태밖에 갖지 못합니다. 실제 컴퓨터는 저것을 전압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0V가 0이고 뭐 1.5V나 5V가 1이 되는데요. 하지만 양자역학의 중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가 0과 1을 동시에 갖는 상태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어떤 문장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그래서 저런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만약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다면, 즉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중첩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의 컴퓨터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라고 부르고요. 현재 과학자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이 컴퓨터가 할 수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암호 체계, 여러분 인터넷 뱅킹이나 모든 그 암호 체계는 어떤 숫자를 2개의 소인수로 분해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현재 컴퓨터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그걸 못하고 실제로 그 도청자가 우리가 그걸 믿고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그런 암호 체계는 아주 쉽게 뚫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응용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국방부나 많은 그 정보 관련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양자 컴퓨터와 같이 중첩을 사용하는 새로운 종류의 로직, 새로운 종류의 논리를 사용하면은 이전까지 전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분야를 양자 정보 분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 때문에 최근에 양자역학이 새롭게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아주 괴상하지만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이었는데 마지막 강연은 양자 정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저 기억났어요.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 책을 보다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런 거 나올 때 책을 덮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참 어려운 분야인데 사실 그 두 분이 오늘 강연을 준비하시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강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자, 이 강연을 듣고 또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용기를 좀 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주시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박혜진입니다. 중국어를 전공하시는 분이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도약이라고 설명하셨던 그 네. 전자의 이동 부분에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나타났다가 네.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면 네. 다른 거라고 설명을 하셔도 될 텐데 그걸 이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현실 세계에서 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네.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걸 도약이라고 하는데 네. 물리적으로 볼 때는 과정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이제 같은 전자라고 표현을 하신 점도 굉장히 독특했고 네. 그리고 아까 확률적으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쭉 따라가면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정체성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일관되고 뭔가 다른 것들과 구분되고 우리가 이게 인문학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과연 원자로 존재하는 세상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모든 물질이 그러니까 인간까지도 결국은 원자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가 단지 확률적인 존재고 우리가 말할 때는 나는 너는 너니까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나일지 아닐지 확률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설명들이었다고 생각을 오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다시 오셨네요. 강연을 들으시고 과연 나는 뭔가 내가 네. 확률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뭔가 뭐 이런. 네, 그래서 예.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제가 느꼈던 혼란을 이제 거슬러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는 건데 네, 네.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뭐 정체성이다 예. 그리고 자아와 타자다라고 네.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런 점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세밀하게 물어봐 주셨어요. 같은 인문학도로서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그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그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질문의 의도가 이런 양자역학적인 그 기괴해 보이는 양자역학적인 그 어쨌든 과학적인 결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나 어떤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히 철학이나 이런데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물론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세기 초반인데요. 20세기 초반에 일단 그 확률이 도입됐다는 뜻은 뉴턴 역학 일에 있었던 결정론적 우주를 우리가 이제 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뭐 불확실성의 시대라든지 뭐 수많은 이제 말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로부터 그다음에 이런 확률이 도입돼야 되는 이유가 무언가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자꾸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자꾸 나오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리학에서. 하지만 그걸 또 그렇게 볼 필요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은 우리가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틀로 봤을 때는 뭔가 불확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래요. 확률적이고 하지만 양자역학 틀 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자역학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이론보다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을 상태라든가 이제 다른 어떤 에너지나 다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원자를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정확한 값들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 기반한 위치라든가 뭐 속도 뭐 이런 종류의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이라고 믿고 있는 오로지 경험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불확실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철학까지 끌고 가서 우리가 완전히 기존의 철학이 다 깨지는 듯이 우주를 새롭게 봐야 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우주를 보는 틀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얘기를 네. 저희가 1시간 안에 다 끝냈어요. 1시간 안에. 지금 두 분이 아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강윤 교수님,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시죠? 예.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또 특정한 주제만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어떤 네. 의미에서는 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실 때는 얼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하세요? 양자역학은 1년 동안 하는 강의. 1년을 1시간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대단한 제작진이네요. 염치 없죠. 그러니까요. 예. 너무하는 거죠. 뻔뻔하고 예, 지극히 뻔뻔하고 네. 예, 대단한 기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 김 교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처음 나올 때 생각이 그래서 분명 이해하지 못할 거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얘기를 듣고 뭔가 되게 신기하고 알고 예. 싶다 이제 그런 호기심이 일어났다면 네. 이제 그걸로 만족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먼 부산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오늘 기대됩니다. 이 어려운 양자역학을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예전에 제가 양자역학에 관심이 생겨서 네. 아는 선배에게 아주 쉽게 나에게 10분 동안 설명해 줘봐라고 했을 때 그 선배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네, 네. 넌 피자를 빨대로 먹으려고 하는 거야. 오늘 강연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용도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과학은 사실 관찰을 통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그 관찰한 결과로 이론을 만들었죠. 네. 근데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 이후부터는 먼저 이론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관찰을 통해 증명을 하잖아요. 네, 네. 그 이전까지의 과학이 걷기였다면 그 이후의 과학,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은 이제 성큼성큼 뛰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겠죠. 오늘 강연을 듣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역시 정리가 아우 멋있어요. 작가만 할 수 있는 정리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렇죠? 이종호 작가 얘기를 듣고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피자를 빨대로 먹으면 어떨까? 빨대가 아주 커야겠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빨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아무쪼록 이렇게 상상력은 무한합니다. 사실 그 과학의 기초에서 특히 고등학교 때 내가 배웠던 과학의 지식이 과연 뭐였나 생각을 했었는데 배운 것들이 그냥 배운 게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을 저렇게 연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덕분에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흥미로운 세계였죠? 잘 모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인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매진 다음 시간에는 더 상상력이 풍부한 강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